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돈가스, 감, 공동개최, 조작인데요. 먼저 공동개최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1월 27일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 코너에선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한국 최초 해외파 선수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숨겨진 비밀까지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올라는 속에서 박재성 선수 골입니다. 골! 1940년대 중국 베이징 리그에서 맹활약하던 축구 선수 박재승. 1923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이주한 그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축구 선수로 데뷔. 선수로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요? 나의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가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에 박재승은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하자마자 혈혈단신 귀국,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그라운드에서 뛰게 된다. 그의 나이 어느덧 31세. 그는 여전히 축구공을 놓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야 꼭 간다. 반드시 월드컵에 가겠어. 바로 월드컵.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도전한 최초의 월드컵으로 예선전에서 일본을 무너뜨리며 아시아 최초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지만 세계 최강 헝가리와 터키에 대표하며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은 일취월장. 1956년과 1960년 2회 연속 아시안컵을 석권하며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게 된다. 1996년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월드컵 대회를 열 만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우리 일본 외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 모르십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치 경쟁 때문 급기야 피파의 집행위원들마저도 친한파와 친일파로 나뉘는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다. 국가 간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번질까 걱정됐던 각국의 집행위원들은 결국 만장일치로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된다. 마지막 관건은 공식 명칭에서 어느 나라 이름이 앞에 오느냐와 월드컵의 꽃, 결승전 장소를 정하는 일. 결승전은 일본에게 줘버립시다. 결승전은 상징성이나 특히 파워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일 월드컵이라는 이 명칭만 기억하지 결승전 장소 기억이나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결승전을 넘겨주는 대신 한일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얻어낸다.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성사된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는 4강 신화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이 20년이 흐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서프라이즈도 월드컵 특집이라니 최초 해외파 선수 에피소드도 잘 봤습니다. 한일 월드컵에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서프라이즈식으로 풀어내 더 흥미진진했어요. 일요일은 조용히 서프라이즈 보는 재미죠. 우리나라 축구 역사도 인상적이네요. 월드컵 이야기를 서프라이즈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서 흥미로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이 월드컵 자체에 대한 관심을 모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월드컵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담아낸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에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경쟁심을 또 느껴서 국가에서 이제 중앙정보부 주도로 양지 축구단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 개최 과정에서 양국을 지지하는 이 피파 회원국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대결도 있었던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이 사연 하나하나를 좀 더 깊숙이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조금 다소 단편적으로 끊어져서 전달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프라이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과거의 사건들을 발굴해서 역사를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1954년 우리의 첫 월드컵이었던 스위스 월드컵에 갔던 그 팀의
박재승 선수. 해방 이후에 이제 곧바로 귀국해서 한국 축구단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명감과 애국심 이러한 것들이 1954년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1954년 월드컵은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 참여하는 월드컵이었잖아요. 후보 선수 하나 없이 딱 11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10분들의 이야기도 새삼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사연들을 갖고 계셨을지. 우리의 우수한 축구의 역사를 시간상으로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월드컵 시즌에 딱 맞는 이야기로 시선을 끌었던 코너로 봤고요. 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첫 월드컵에 도전한 것,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기까지 우리나라의 엄청난 도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더 감동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첫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도 5박 6일간이나 이동했다라는 게 정말 새삼 대단하구나라고 느껴졌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해방과 전쟁, 남북한의 갈등을 축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 아주 사적 리플레이라는 코너명에도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에서 또 현재로 넘어와서 카타르 월드컵으로 마무리하는 흐름 또한 완성도 높아서 돋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돈가스입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1월 27일 방송된 꾸러기 식사교실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돈가스가 있어야 밥을 먹는 5살 어린이의 사연이 공개되었는데요. 안 좋은 편식 습관과 툭하면 오빠를 괴롭히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맞춤 솔루션을 진행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윤수리네입니다. 남매가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를 전담해온 외할머니.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데 삼겹살 군침 도네요. 나 이거 안 먹었던 왜? 이거 맛있는 건데? 다들 식사가 한창인데 윤수리만 식판에 눈길조차 주질 않습니다. 싫은 건 안 먹어요. 입에 물고 있다든가 아니면 뱉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럼 뭐 해줘? 그럼 돈가스 해줘? 그럼 돈가스 튀겨서? 그렇게 자꾸 먹다 보면 그게 완전히 확 고정화되면 성장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매일 반복되는 상황. 아, 식판 교체요. 돈가스로 가득 채워진 식판입니다.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맛있니? 응. 잼을. 이런 야채도 먹어야 키가 크지. 다음에 먹자 그럼? 응. 다음에 할미가 만든 야채로 만든 것도 또 먹자. 식사 후 심심해진 윤수리가 오빠에게 장난을 겁니다. 아유, 위험해. 그러다 다쳐. 지금까진 순한 모습이었고 이게 진짜 모습이랍니다. 할머니의 고민은요, 윤수리가 돈가스 반찬에만 식사를 하는 것과 툭하면 오빠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고민을 해결해줄 한동균 전문가입니다. 상담에 앞서 윤설, 윤슬남매의 놀이 모습부터 관찰해봅니다. 오빠가 좋으면서도 오빠를 또 공격하고 싶으면서도 내가 공격하면 오빠가 또 반응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재밌고, 놀이가 아닌데 놀이처럼 또 돼버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서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 남매 분리, 각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주기, 신체적 폭행은 금지라는 규칙 세우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해결사 김국화 전문가입니다. 보니까 케첩을 막 불려가지고 엄청 많이 찍어 먹던데, 혹시 요거는 조그만 조각이니까 조금만 찍어서 먹을 수도 있어? 네. 옳지. 잘하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집어 먹고 있구나. 피드백을 주실 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보다는 지금 이렇게 야채를 한번 먹었을 때 잘했어. 네. 그렇죠. 부정적인 거를 하지 마 이거보다는 잘했을 때 그거 좀 더 해보자. 네. 윤슬이 편식 개선 원칙. 가족들이 올바른 식사 태도를 본보기 해주기. 작은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칭찬하기. 아셨죠? 아동 상담 전문가부터 식습관 교육 지도사까지 아이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선생님들이 등장해서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방송이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감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7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편식이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 중에 하나예요. 채소 한 번 먹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강요와 협박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5대 영양소를 별 안에 넣고서 색칠해가지고 먹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한번 그리고 해봤어요. 물론
그 TV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안 먹던 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먹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가 육아를 하는 경우였잖아요. 부모보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귀엽고 예쁘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부모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전문가의 솔루션도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줘라 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할머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애를 위해서 하는 건데 노력해야죠.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결심하셨고 며칠 후에 만났던 이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윤슬이는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 중이래요. 와, 우리 윤슬이 잘 먹네. 관찰에서부터 해법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꾸러기 식사 교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그런 육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이들 상담 프로그램과 가장 좀 차별화되는 장점은 일단 쉽고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제 나아지는 장면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만 저는 아쉬웠던 것은 이 윤수리가 6살 터울의 오빠를 굉장히 좀 괴롭히잖아요. 전문가가 진단하기로는 윤수리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고 또 오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는데 실제로 그 훈육 활동을 하는 날 따라 해봐요는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기 신체의 조절력과 또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게 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인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그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설득력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감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죠? 네, 지난달 25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박나래 씨를 돕기 위해 앞마당 감 수확에 나선 무지개 회원들의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는데요. 고된 노동이 끝난 후 남다른 스케일의 저녁 메뉴가 등장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게 감나무였구나. 이게 감나무예요. 과수원감도 이렇게 안 달릴 것 같아. 이 집에 이사를 올 때 저 감나무가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비료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감이 많이 올려가지고 이게 다 감이야. 굉장히 놀랐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 자, 제 옷을 거꾸로 입고 후드가 있거든. 또 아이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입으로 받으려고 그랬나 봐.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던져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혀 못 잡더라고.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예요? 저걸로 받아, 저걸로. 뭐? 나 예전에 이거 저 집에서 이거 한다고. 야, 바구니네 이거. 이거 바구니로 쓰자고. 해줄 것 같은데. 야, 혜준아, 오케이. 벌써? 아유, 잠깐만. 간다. 잠깐만. 되잖아. 잠시만. 야, 재밌다. 나 이제 요령을 알았어. 잠시만요. 제일 끝머리를 따면 돼. 잡 그대로 있어. 아유. 오케이. 기다려봐. 와, 진짜 한참을 땄어. 고생했어. 아니, 진짜 많이 땄어. 진짜 많이 땄어. 엄청 고생했어. 아이고, 세상에. 감나무 횡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많이 땄어. 진짜 횡해졌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딴 거니까 이거 좀 몇 개 가져가. 저는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왜? 가져가. 평소에 감을 잘 안 먹어요. 아니야. 우리 의지랑 상관없어, 지금 해준.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겠구나. 이제 고기 먹지. 오빠 우대갈비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집불. 아유. 우대갈비는 집불로의 맛이야. 설마 했다. 와, 궁금하다. 어이구, 잘 붙네. 그래. 마블링 봐, 마블링. 냄새 좋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좋아. 오, 집불. 지글지글. 빵이랑 해가지고 요 샐러드랑 이거 잘 익었다. 잠깐만.
안에 봐봐. 하도 그 왕거잖아. 그렇지. 딱 좋을 때가 지금 육즙 있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나 세상에나. 얘 좀 보소.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내년에도 이면 보러 그러면 다시 감 따는 거야? 아, 보시면 당연히 아시죠. 하이. 감척이인조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원래는 꽃감도 만들려고 했어. 내년에는 봅시다. 시청자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댓글 준비했습니다. 지쳐서 때려치우고 싶어 할 때마다 칭찬과 먹을 거로 꼬드기는 거 진짜 웃겼음. 마지막에 정성껏 요리해주는 거 보고 그러면 일할 만 나지 했네요. 이런 에피소드 너무 정겹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유쾌하면서도 훈훈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날 방송 금요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도심에서 감 수확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서 감을 따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옛 정서를 좀 불러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도움을 주러 왔던 기환 84하고 혜준 씨 같은 경우에 감 수확을 끝낸 이후에 청소를 하는 장면에서 이 두 남자의 진가가 좀 보여졌는데 아유 잘하네. 일을 잘해. 일 잘한다고 하는 게 아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안 보이는 데까지 어머나. 손으로 해가지고 다 추측. 어머 세상에 이 오빠 좀 봐. 어머.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막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에 있는 나뭇잎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파라솔 청소할 때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크던데 그것도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걸 보면서 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나래 씨도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잖아요. 전집이네 전집이야. 전집 몇 개를 했는지 몰라. 부엌과 마당을 오가면서 김치전도 부쳐오고 음료수도 만들어오고 하는 이 장면들이 사람은 만나야 되는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삶의 활력이 커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잘 보여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공정위원님께서 두 남자의 진가, 진심이 보였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박나래 씨의 조련이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계속 툴툴거렸는데 중간중간 박나래 씨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두 분을 정말 잘 달래가면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세 사람의 어떤 우정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지개 회원들끼리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에피소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수학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박나래 씨 집에 모인 손님들이 술과 음식 먹는 거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 차이는 박나래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볼거리,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다 보니까 박나래 씨가 익숙함 속에서도 그 재미와 차별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박나래 씨가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좀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콘 샐러드 만드는 과정에서 빵가루를 넣으면 굉장히 식감이 좋고 뭐 참치 샐러드 먹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본인이 해봐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저는 음주 장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잔을 권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굉장히 맛있다, 좋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성인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공감도 되고 재미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청자들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자칫 술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환상이나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연출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작입니다. 유현면이 준비하셨죠? 11월 2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사건 속으로 코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희생된 고 김현정 양 관련 사건을 되짚어 봤는데요. 당시 경찰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33년 전 학교에 다녀오다 실종된 8살 김현정 양입니다. 하지만 현정 양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붙잡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김양 살해를 자백한 겁니다. 그런데 현정 양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짐작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입니다. 이들은 현정 양 실종 5개월 만에 동네 야산에서 속옷과 신발주머니, 이름이 쓰여진 가방을 발견했고
다음 날에는 작은 손목뼈까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은 행방불명이었던 현정양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습니다. 현정양 사건은 경찰이 아무 죄가 없던 윤성여 씨를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한 뒤 무더기 승진잔치를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김장 사건은 전혀 모르셨어요? 나 괴롭히지 마시고 신고한다니까. 그때 이제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 당시 경찰관들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춘재의 살해와 경찰의 은폐로 여태껏 현정양의 머리카락 하나 수습하지 못했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요. 예, 이제 그것만 원할 뿐이에요. 사건의 진실 그것만 알면 끝날 것 같아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이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걸 알고도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해서 큰 충격을 안겼었죠. 아직까지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시청자들 분노했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결국 누군가의 사리사욕 때문에 한 부모는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살았단 말이네. 국민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본인 이득을 위해 사건을 덮다니 그게 무슨 경찰인가 싶네요. 저 어린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억울할지 당시 경찰들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유족의 아픔에 안타까워하는 한편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경찰들의 처벌을 원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1심 법원 판결로 2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심리적 고통은 결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텐데요. 위원들도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는 김현정 양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언론사라든지 관계기관에 있는 사진이라는 건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사진이 꽃밭에 앉아있는 그 사진 한 장이라는 것. 그 사진 한 장이 이 가족의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사건 속으로를 볼 때마다 이미 종결된 사건들, 그 사건이 남긴 숙제를 우리는 과연 잘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현정 양 살인, 은폐,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인 근거에 매몰됐던 성과주의가 빚어낸 비극이었잖아요. 특히나 이 실체가 밝혀졌을 때 공소시효가 만련돼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더 늦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이 국가의 역할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걸 조금 더 명료하게 짚어주고 끝을 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해당 경찰들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다가 정말 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소송 과정에서 이 현정 양의 부모님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과 무력감까지 좀 느끼게 하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보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의성은 좀 더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1심 판결 이후에 나왔던 보도들과 비교해서 이 뉴스가 무엇이 다른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뉴스를 왜 또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나 문제 제기가 좀 있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층성, 전문성이 강화된 뉴스들을 좀 많이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된 진실 또한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 반성 이런 것이라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반복적인 그런 보도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꼭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가 억울한 그런 피해자들의 사연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취재와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건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사건 속으로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전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앞에 흐릿해지는 사건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